네, 여야 지도부가 4.29 재보선 지역의 지원 유세를 시작하면서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권이 바빠지고 있다는 건데요. 네, 복잡하게 얽혀있는 정치권 뒷얘기를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박상병 정치평론가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4.29 재보선이 이제 한 달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좀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여야 대표 모두 분주합니다. 여기저기 지금 지원 유세하고 있는데 어제는 성남을 나란히 갔었어요. 갔는데 이 서로에 대한 비난 수위가 유난히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도움이 이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겠죠. 예. 따지고 보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만은 안 하면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남 중원 같은 경우에는 통합진보당 입장에서는 크기가 일종의 성지 비슷하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야권 입장에서는 반드시 사수를 해야 할 입장이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크기를 만약에 당선될 경우에는 엄청난 성과, 전과를 거두는 거죠. 그래서 그쪽은 더 치열하게 여야가 접전하는 것이고 예. 더더욱이 통합진보당 해산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이른바 종북 또는 이념적인 프레임 통해 가지고 여야가 아주 가장 내고 쪽에서 가장 치열하게 접전을 또는 충돌하는 것이 바로 성남이다. 그래서 여야 대표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제 말씀하신 것들 보니까 공격이 세상의 방어라는 그런 전략적인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제로섬인데 오히려 같이 맞불을 놓으면 문재인 후보가 안보론을 들고 나왔는데 최근에 그것이 오히려 지지 계층의 이탈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고 특히 야권에서는 지금 차기 대권을 위한 그리고 정당 재편 과정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새누리당은 안정적인 구도로 지금 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랬을 때 치열하게 여당과 백병전을 하면 오히려 야당의 분열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당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 지원 유세했던 성남 중원 쪽 이 지역의 그 민심이 보니까 그 선거 때마다 지지 정당이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야당이 좀 텃밭이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일단은 그렇죠. 그 이번 민심은 어디로 좀 흘러갈 것이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거요. 알 수 없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정말 예. 알 수가 없고요. 지금 물론 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높긴 합니다만 성남 중원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야세가 강한 곳이고요. 예. 물론 이제 신상진 전 의원이 그쪽에서 나름 지역적인 기반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야세가 강한데 중요한 건 야세가 강하다 그래서 그 야세가 그대로 투표자로 가느냐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야가 선거 전략이 필요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야권은 상당히 불리합니다. 어렵다고 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그게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지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좀 아픈 대목이고 또 뭐니 하더라도 야권이 이제 분열돼 있잖아요. 이 분열돼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중간에 있는 표를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데 다만 이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경제를 이슈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다소 새누리당 배들은 전략적으로 좀 민생과 가까이 서 있고 김무성 대표는 앞서 화면에도 봤습니다만 계속 지금 종북 이념 이런 거거든요. 네. 이것이 과연 민심에 호응을 할까 안 할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관점인 것 같아요. 호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는 야당이 유리한 것이고 만약에 호응이 된다. 통합진보당 여기서 문제가 있다. 숙주인 새정치민주연합 책임져라. 그러면은 새누리당 이기는 거죠. 아직은 가늠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성남 중원이 이번 보궐선거의 성패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물론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의석을 연합공천에서 당선을 시킨 지역이지만 이것을 새누리당이 가져올 경우에는 한 표가 아니고 한 석이 아니고 두 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성남 중원에서 여야 누가 이기냐 그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여야가 지금 치열하게 성남 중원을 놓고 혈투를 벌이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것이 작년 12월 19일 날 헌재에서 통합진보당 위원 판결 정당해산 심판이 났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보궐선거에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당이 통진당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이렇게 주민들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보궐선거가 무슨 뭐 40% 50% 이상의 득표율을 지금 얻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통적으로 지지층들이 가서 투표를 한다고 봤을 때 야권이 지금 분열 양상을 띠고 있고 호남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분열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정말 문재인 후보로서는 대표가 되자마자 엄청나게 큰 실험에 지금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뭐 문재인 후보도 어제 지역 주민들과의 스킨십에 좀 그래야 되겠죠. 시간을 많이 네. 할애했다고 하는데 네. 뭐 정작 이 본인 그 평가가 나온 거 봤더니 이 정작 이 시민들은 크게 뭐 냉랭한 반응이었다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국민들은 그런 겁니다. 재보선의 여야 대표, 각 후보들은 사활을 건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국민들은요, 참 살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저는 엊그저께 그 안심 전환 대출이라고 하는 걸 이틀 만에 네네. 동났죠. 예. 그 줄 서 있는 거 보고요. 아, 정말 가슴이 아주 뭉클하더라고요. 예. 이게 정말 이러면 안 된다. 우리 국민들 살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예. 네. 고위공직자 어제 재산 보니까요. 2억 원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약간 좀 분노가 일 정도로 그냥 돈이 많아서 분노가 아니라 전혀 상반되고 있잖아요. 예. 그 국민들은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정말 눈물 나게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아끼기 위해서 쭉 줄 수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날 고위공직자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2억씩 늘고 뭐 고위공직자 자산도 뭐 10몇 억이 늘고 이거 볼 때 우리 서민 저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 마음도 짠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국민들 앞에 자 이번에 재보선 하는데 왜 표를 달라 관심 있을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정말 정치권은 반성을 해야 될 텐데 예. 좀 야권에서 더 경계할 때 뭐기 여기는 뭐냐면은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비판적인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통합진보당 해산에 비판적인 여론을 통합진보당 옛 후보가 예. 가져갈까? 아니면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져갈까요?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이것이 마지막에 저는 관전 포인트다. 이 대목을 문재인 대표가 정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지켜볼 마지막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이처럼 여야 대표가 성남에서 안보 논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정동영 전 의원이 4.29 재보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불출마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현재로서는 이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이 모호한 보시나요? 표현이거든요. 아니 100% 출마를 하겠죠. 뭐 정치인들이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뭐 100%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출마 안 하겠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저 고문인가요? 어느 분이 출마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겠다. 지금 여기까지 나갔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지금 야당에서는 야권 분열이라는 그런 명분을 넣어서 심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치인이라는 것이 차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치열한 수싸움이고 영역 다툼입니다. 그래서 정동영 전 의원이 이번에 당선을 되지 않더라도 저는 정동영 의원 주가를 높이기 위하고 차기 정치 지형을 나눠 갖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출마를 할 거라고 봅니다. 100%라고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99%라고 얘기하면 1%라고 얘기했는데 100% 얘기하니까 저도 출마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정동영 전 의원의 전략적인 포인트는 출마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왜 그러냐?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당을 탈당을 하고 나왔습니다. 황야로 나왔습니다. 어떤 실현에도 맞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전에는 야권의 대선 주자지 않습니까? 네. 대선 후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밖에 나가지고 새로운 정치적을 만드는 중심축이 돼야 될 텐데 중심축은 뭡니까? 고난이 오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무릅쓰고 나가는 겁니다. 주변에서는 정동영 전 의원이 나서면 좋겠다 했는데 상처를 받을까 봐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요 핵심 포인트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 나서는 게 옳고 두 번째는 뭐냐면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면은 앞으로의 방향은 정동영 전 의원 쪽으로 상당히 시선이 쏠리는 것이고 그것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표와 맞아 떨어집니다. 당선되면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근데 또 여기는 관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뚜렷한 후보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후보 누구죠? 새정치민주연합 누구죠? 오히려 제3, 제4 후보가 더 유명한 실은 자, 이런 적이라고 얘기하면은 정동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한번 승부수를 던져볼 필요가 있다. 떨어져도. 그래서 저는 당선 안 되더라도 나서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본인이 아마 나서면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야권 분열의 책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정동영 저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서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한 50% 정도를 보고 있는데 100%로 얘기하니까 좀 장렬한 전사가 좀 필요하다. 그럼요. 지금 위험성이 있어도. 그렇지 않으면 당런 걸 탈당하면 안 되는 거죠. 탈당했다고 얘기하면 이미 황야에 서는 겁니다. 황야는 온실하고 달라요. 나서서 총알을 맞더라도
야권 분열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정동영 전 의원한테는 뛰어드는 모습이 필요할 텐데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만 장 교수님 얘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장 교수님께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그 새누리당과 여야의 어떤 특별한 그 후보가 딱 떠오르지 않는 지역이기도 한데 네. 그런 면에서 전략적으로 그 국민 그 모임 입장에서는 네. 정동영 그 전 의원의 출마를 상당히 좀 고려할 것 같은데요. 결과는 어떻게 좀 예상을 좀 해볼 수? 그러니까 그 나갔을 때 그 승산 가능성 이런 건 좀 어떻게 좀 예상해 보세요? 앵커님께서 좀 전에 장렬한 전사라고 했는데 네. 야권 정치 지형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씨앗이 되고 큰 거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나갔을 때 야권이 3등분 되면 당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싸움이 단지 보궐선거 싸움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향후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한국 정치 지형을 누가 끌고 가냐 그런 싸움이 이미 시작되었고 예. 이것이 보궐선거 때를 출발로 해서 야권이 새로운 신생정당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호남이라든가 진보 세력들의 어떤 헤게모니 싸움을 가진 다음에 총선을 거치고 그다고 나서 정당의 재편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지는 정치 과정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이번에 정동영 후보는 애초부터 저는 어느 지역을 나갈 것인가 그걸 딱 지어놓고 지금 했는데 이왕이면 서울에서 출마해서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보궐선거가 역대 보궐선거가 거물들의 기한 아닙니까? 예. 네. 그런 거 봤을 때 당선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네. 광주의 천정배 전 네. 의원하고 관악을의 정동영 전 의원하고 과거에 천신정이라고 얘기했던 새로운 그룹이 만약에 뛸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도 있겠죠. 예. 네. 또 1년 뒤에 총선이 있습니다. 조금 길게 보면 저도 출마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 재보선의 빅매치는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광주라고 할 수 그렇습니다. 있죠. 예. 광주에서 천정배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네. 선언했죠. 만일 당선이 된다면 호남을 중심으로 신당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본격화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본격화는 본인은 하고 싶어도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면 본격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아마 연말 정도에는 본격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올 연말 정도. 왜냐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 앞두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천정배 전 의원이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문재인 대표 중심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더 힘이 집중될 경우에는 신당 창당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러면은 이번에 만약에 천정배 전 의원이 당선됐다. 연말중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당 가지고 도저히 비전이 없다. 얘기하면은 천정배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호남 신당이 트여서 호남과 이를테면 주변에 있는 다른 비노 인사들 중심으로 신당이 만들어질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말중인데 다만 이번에 만약에 천정배 전 의원이 당선될 경우에는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에는 치명타가 되는 거죠. 당신도 그것도 특히 광주에서 예.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에서 포럼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밖에 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상처가 굉장히 크겠습니다만은 그게 또 백중세라고 봐요. 왜냐하면 워낙 천정배 전 의원의 지명도가 높긴 합니다만은 광주가 또 전략지역 아닙니까? 광주 지역은 표를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막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문재인 대표한테 상처를 낼까요? 힘을 실어줄까? 후보는 마음에 안 들더라도 예를 들면은 네. 마음에 안 든다 칩시다. 후보는 그래도 천정배 전 의원보다는 지명도가 낮아요, 그죠? 그리고 후보를 모르겠다. 그럼 이 정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힘을 실어줘서 그래서 이 정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기를 바랄 것인가 아니면은 버릴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수님이 보실 때는 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의 민심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데 네. 앞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천 전 장관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그 얘기는 네. 광주 민심도 좀 요동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어쨌든 광주 그 민심이 전략적으로 배분된다고 봤을 때 사람을 볼 것인지 아니면 당을 볼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저는 단순하다고 봅니다. 호남의 민심은 문재인 현 대표 차기 대권 주자라고도 할 가능성이 있는 예. 뭐 아직 모르겠지만 견제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과거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관계에서 보면 열린우리당이 제1당 155석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과반 의석을 획득하고 그다음에 보궐선거 때마다 꼬마 민주당을 호남에서는 계속 줬고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천정배 의원을 두고 광주 서구를
보궐선거를 두고 또다시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역사를 보면 현재를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호남에서 호남의 존재 가치를 지금은 이렇게 줘야 된다고 호남 민심은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적극적인 투표층이 누구냐? 그것을 봤을 때 역대 보궐선거에서 보면 호남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창에 나가는 그런 역사적인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천정배 후보,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보다는 천정배 후보라든가 야권 호남 후보가 약간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 뭐 저런 데부터 저는 저도 고민할 것 같아요. 아마 이 방송을 보는 광주 서구의 유권자들도 고심할 것 같아요. 정당이냐? 새정치민주 정당은 밉습니다. 정당은 밉지만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 서구에 뭘 해줬느냐면 딱히 뭐 정말로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문재인 대표 체제가 들어서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어요. 네. 1년쯤 됐다고 얘기하면 저는 답은 나왔다고 봅니다. 1년. 근데 한 달 나왔잖아요, 한 달. 이제 한 달 아직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해보려고 하는데 광주 민심이 당신은 안 돼. 이건 쉽지 않다. 그래, 그 여론이 많을 것인지 아니면은 방금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당 가지고는 안 된다. 오히려 더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는 천정배라고 하는 거물을 키워야 된다. 네, 사람을 라고, 예, 할 것인지는 아직은 장담하기 쉽지 않다. 저는 그렇지 그것도 오히려 조금 불명확합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전대 때 박지원 대표 후보랑 문재인 후보랑 박빙의 승부를 가지 않았습니까? 박빙이었죠. 예. 그때 그 앙금이 지금 호남 유권자 사이에는 상당히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표가 그 당심을 얻는 게 참 중요할 텐데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7일에 발표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갤럽이 발표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어쨌든 그 텃밭인 이 호남에서 10% 이상이나 하락을 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치명적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이제 반대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집도끼를 놓친다 해도 중도 정당의 이미지를 위해서 어떤 산토끼를 잡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당내에서도 어떤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지금 문재인 대표가 조금 우경화, 조금 중도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두 가지 배경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번 4.29 재보선 때 봐보세요.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통진당 세고 지역을 종북 프레임을 걸고 있어요. 종북 프레임. 이 종북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는 우리는 종북 정당이 아닙니다 말하는 것보다는 아예 문재인 대표가 공세적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천안함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안보 평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정면 승부를 펼치고 있는 거죠. 야권의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 배경. 본인은 마음에 들지 않다고. 내가 지금 이것이 이때가 아닌데 하더라도 당 대표는 하는 겁니다. 당을 위해서. 하나. 두 번째는 또 문재인 대표는 누굽니까? 대선 주자잖아요. 대선 주자. 대선 주자인데 제일 아킬레스건이 뭡니까? 중도 쪽입니다. 중도. 중도를 잡기 위해서는 자, 저 문재인 대표 중도 진영 여러분들 저를 지지해 주세요. 100번 얘기해 본들 오히려 중도 진영에 있는 불안감을 틀어주는 것이 민심을 얻는 거예요. 중도 진영의 제일 불안감이 뭡니까? 안보 문제였어요. 본인은 그러니까 신도 쪽은 억울하다 하더라도 이미 중도 지역에 보고 있다고 얘기하면 그 진영으로 바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전략적으로 판단할 문제지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거는 옳지가 않다. 다만 당내에서 논쟁적인 측면에 있는 건 좀 옳다고 봐요. 당내에서 대표하는 게 무조건 박수만 치는 건 정당이 아닌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되나 이거를 전략적으로 보는 것이 야권 입장에서는 불가피하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서는 좀 갈등이 있었지만 이 반면 박지원 의원은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놨다고 하던데 문 대표의 산토끼 잡기의 득과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우리 정치의 두 가지 측면이 이제 분단에서 오는 안보 이데올로기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고공전이고 대선 때 통하는 이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지역주의가 상수인데, 지역주의가 집토끼라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같고, 그랬을 때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큰 아젠다가 지금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통일보다 어렵다는 것이 지역주의 극복인데, 그렇게 봤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노선을 가지고 갈팡질팡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문재인 지금 대표가 안보 프레임을 상당히 강화하면서 천안함 폭침 인정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내부적으로 노선 투쟁을 갔을 때 과연 그것을 막아낼 수 있을지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세력들이 상당히 그것과 반대되는 세력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지도력이 카리스마가 정당을 끌고 가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오락가락 한다고 봤을 때 그 미래가 저는 밝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는 조금 문제는 해석이 다른 게요. 오락가락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걸 몰라서 깨우는 오락가락인데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략적으로 하고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 중도의 지역을 넓혀 나가는 것이고 이것이 당내에서 논란이 있겠죠. 당내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논란, 왼쪽으로 가도 논란이 있는 거예요. 논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논란이냐. 그러니까 당의 입장에서 선거를 중심으로 하자 중도주의로 나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인 거죠, 이것은. 그래서 우왕좌왕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지평을 넓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예. 네, 조금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이 김무성 대표가 최근에 광고를 찍었죠. 그런데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네. 좀 광고를 찍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들을 좀 타깃으로 했다. 이건 반면 어떤 야당은 의미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좀 경제 정책에 좀 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안보 프레임을 들고 나왔듯이 지금 보수 정당이 보수를 싫어하는 것이 젊은 대학생들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보수는 그냥 갇혀 있고 구태적이고 뭐 그렇다는 거, 개혁에 좀 반대적이고 그런 이미지가 지금까지 있었는데 아까도 우리 정치가 혐오를 갖고 있고 투표율이 낮아진다고 하는 것이 예. 사회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는 반드시 정치적 위기가 오고 정치적 무관심이 옵니다. 특히 그 정치적 무관심이 어느 계층에서부터 오냐면 5, 60대는 상당히 항상 그것은 상수적으로 강한데 20, 30대 젊은 층이 상당히 거기에 요동을 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약세라고 생각했던 젊은 층, 대학생들과 스킨십을 함으로써 일정 부분,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보궐선거를 위해서 겨냥하는 것은 아니고 차기 정치 지형을 만들 때 젊은 층과 가까이 스킨십 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인 지금 작동이라고 봅니다. 김무성 대표의 청춘 무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서 제가 문재인 대표가 당의 대표 입장에서 네. 약한 고리를 정면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이 대표의 모습입니다. 가서 성공한다? 장담 못합니다. 깨지더라도 다 대표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지도자거든요. 김무성 대표 제일 약한 고리가 뭐죠? 청춘입니다. 이래도 청춘 무대네요, 보니까. 가장 약한 고리에 정면 도전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가서 깨지더라도 젊은이들 정을 맞더라도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화답을 좋게 받지 못하고 있고 또는 중간에 진입 장벽이 막힌다고 하더라도 당 대표 입장에서 가서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앞서 화면에도 보니까 이 뭐 바바리 코트를 트렌치 코트를 휘날리면서 이름이 뭐고라고 하는 이런 것 자체가 젊은이들이 볼 때는 회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김무성 대표가 우리 젊은이들의 고민을 들으려고 하는구나, 듣든 안 듣든 간에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지도자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성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청춘 무대는 계속하시라 이렇게 보라고 싶습니다. 자, 홍준표 경남지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 골프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사과를 했는데 반쪽 사과여서 이 야당이 더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고 좀 난처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좀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홍준표 경남지사 아주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아주 적절치 않다. 심지어는 그 해명 사과마저도 야당 탓을 하고 그럽니다. 이 야당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게? 본인이 사과할 문제죠, 본인이 목요일에 갔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에 가면 안 됩니까? 금요일에 현직 오전에 군부대 방문하는 하나입니다. 그러면 현직 지사가 그 바쁜 일정에 무상급식 논란을 벌이고 있는 중에 목요일에 가가지고 금요일 날 오전에 잠깐 만나고 난 다음에 금요일 오후에 골프 치고 그러면서 부인을 동반했습니다. 그것도 또 아는 사람이 같이 4명이 지인이 쳤어요. 이거를 또 비공식 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들통이 났으면은 사과를 할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야당한테 또 공시를 치면서 무슨 나를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이거는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 보면은 행보도 적절치 않고 사과마저도 쿨하지 않는 겁니다. 지극히 홍준표 지사다운 처신이다 저는 그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서민의 눈높이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공직자고 특히 요즘은 SNS라든가 언론이 상당히 지금 예. 다양한 구석구석까지 비추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의 처신이 정말 어렵겠다 이렇게 뭐 생각이 들고 네. 저는 뭐 공직자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24시간 감시를 당하고 있다가 보면 되는데 가서 저렇게 이제 골프를 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수해 골프라든가 과거에 새누리당이라든가 정치인들이 단골로 지적받는 것이 이제 군 골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어쨌건 결과적으로 봐서는 뭐 요즘 뭐 골프라는 것은 대중운동이지만 그래도 그 시점에 가서 이렇게 외유 중에서 이렇게 골프를 쳤다는 것은 뭐 적절치 않았다고 봅니다. 예.
네, 또 이어서 이 무상급식 중단 논란에도 휘말렸는데 이 아이들이 등교까지 거부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사실 엄마들의 분노를 자아낸 건 바로 무상급식을 받으려면 학부모의 소득을 알아야 한다는 예, 이게 건데요. 참 예민했던 부분인 것 네, 같은데. 경남도가 낸 공고문이라고 예. 하는데 이에 네.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를테면은 경남도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안 주고 이제는 네네. 봐가지고 하위 계층 일반 때문에 주기 위해서는 최선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너네 집에 한 달에 수입이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적어 와라. 아들 적어 가야 됩니다. 눈물 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아주 가난한 집에 자제라고 칩시다. 가가지고 이 학교에서 무상으로 밥을 먹습니다. 이 밥이 목에 넘어올까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상급식으로 하는 겁니다. 아이들만큼은 이렇게 하지 말자. 이 밥값이 엄청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무상보육도 하고 그럽니다. 무상급식보다도 10배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전국도 예. 다 할 경우에는. 그럼 이 정도만큼은, 그래서 아이들 밥값은 의무교육 일환을 하고 난 다음에 더 나은 복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쟁하면 좋을 텐데, 이거를 돈 내고 먹어라. 그러면 무상급식을 하는 사람들은 재산이 얼마인지 수입이 얼마인지 적어내라. 애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건데도 불구하고 경남도에서는 이미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할 일이죠. 이건 홍준표 지사가 책임질 문제입니다. 교수님도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가 진도를 나가면 다시 거꾸로 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복지 문제는 특히 그렇습니다. 100을 줬으면 90을 주면 난리가 나고, 특히 우리보다 복지가 상당히 앞서 있는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은 복지를 어떻게 하면 좀 후퇴시키는 것이 이제 정치 개혁의 일환이고, 복지가 상당히 지금 팽창이 돼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가족이 해체되고 지금 그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뭐 이렇게 무상복지 상당히 좋죠. 그리고 이미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후퇴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애초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무상복지를 실현할 때 이것이 국민적인 컨센서스, 합의가 없었다는 거. 그리고 복지 재원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증세 논의를 할 때도 상당히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 있고, 그럼 이것 후퇴도 못하고 증세도 못하고, 그럼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네. 정치인들이 서로 싸움하고 예. 결국은 국민들이 저는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서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서민의 마음 상하게 하는 것.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겠죠. 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